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왕성한입니다. 오늘은 가을 전국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입니다. 민주당 이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의견 주실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트위터 계정과 심야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4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 첩첩산중이라는 말에서처럼 글쎄요, 앞으로의 그 전국이 안개 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지금의 전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이 어제 극적인 타결을 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오면서 24시간 비상운영 체제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께서는 전국 순회 투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운영 체제뿐만 아니라 투쟁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좀 공포 분위기에 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협상과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산적한 민생 현안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에 지금 이미 30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민생 관련된 입법 처리와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의 전국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근데 사실 여야가 좀 대치하고 있는 그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지 또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회복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그 공약 뒤집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둘 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의 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심히 또 지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질 것은 따지고 이렇게 견제도 해내겠습니다만 이 두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많은 이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이제 국회가 대화 타협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여당 혹은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국회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야말로 정부가 또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견제를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에 충실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혹여라도 민생 현안이 좀 도외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의 전국이요? 예, 그동안에 장외투쟁도 하고 물론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민생이 굉장히 소홀을 했지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월요일이면 9월 30일인데 한 달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다들 걱정들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문제 많고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늘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게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투쟁이나 전쟁의 장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이라도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한 달 지각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 합의할 수 있는 것 또는 제의가 뭐 이의가 별로 없는 것들, 이견이 없는 것들은 빨리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 놓고, 그리고 제발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 문제 때문에 또 이슈를 링크해 가지고 다른 이 합의된 것마저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그 회기를 끝내버리는 이러한 우를 법안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김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향후 전국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현재 전국을 이야기하면은 9월 지금 다 돼갑니다만은 정기국회면은 가장 중요한 정치의 무대가 국회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에서 야당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기국회 시기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는 24시간 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만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정기국회 임할 것인가 그겁니다. 사실 이런 24시간 체제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그 정기국회 시기가 되면은 보좌관 등 해가지고 24시간 가동해서 다 불을 밤새 켜놓고 이 시기쯤 언론들에서 항상 국회 의사당 모습을 찍으면서 불 켜져 있는 방을 나가고 할 정도니까 저는 여야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국회를 무대로 해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점이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겠지만 역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예컨대 검찰총장 지금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만 또 진영 장관 문제도 있고 이전에 감사원장도 중도 사퇴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공직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 정책 관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럴 때 여야당의 역할도 같이 점검이 필요한데 과연 여당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대통령과 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과연 여당은 해내고 있는 것인가? 반면에 야당은 지금 원내에서 소수로 밀렸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겠다고 했는데 원내는 127명 소수여도 수치로 계산하면 사실 142, 3%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 과연 42, 3% 얻었는가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여야가 모두 정말로 정당으로서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도 조명도 필요한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두 분 의원님들 특히 당신들의 얘기가 될 것도 같은데 뭐 민생 직접 가 보셨겠죠? 네, 네. 어떻게 네. 느끼셨어요? 따뜻하던가요? 저희가 이제 추석 민심을 접한 뒤에 이제 저희가 그 24시간 비상 체제 가동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직전에 이제 저희가 그 대통령하고의 3자 회동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꽉 막힌 불통의 벽에 막혀서 굉장히 저희가 좌절을 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심각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추석 민심의 어떤 그 가장 많은 이제 공통점이 저희가 들었던 게 일단 그 정기국회 이 국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또 많은 부분들 이 공약뿐만이 아니고 또 민주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회에 가서 이런 정부의 불통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 대통령의 그 공약 이행 감시 및 촉구 그리고 정부 견제를 위한 또 국정감사,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서 원내 복귀가 불가피하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원내에서 이제 우리 대표의 어떤 그런 원내 장애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들은 원내에 가서 강력하게 24시간 비상 체제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진 것입니다. 예, 의원님. 네, 저희 추석 민심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오셨고 또 거기에 성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기뻐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장애 투쟁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추석이 지날 때까지도 협상이 안 되고
대통령께서 삼자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민주당의 그 투쟁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요. 여야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야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협상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정기국회에서 산적해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대 실천 과제를 정하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126개의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럼 작년처럼 또다시 예산 날치기 할 테냐, 이러한 질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네. 좀 더 드릴게요. 근데 이제 민생은 사실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추석 전부터 저희가 이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를 현안별로 열자는 얘기를 누누이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과서 왜곡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 또 이제 대입 개편안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은 관심이 많았을 거고, 또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위도 열자, 또 보건복지위, 우리 또 후쿠시마 관련해서 먹거리 안전 문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역시 추석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들이 공약이 후퇴될지도 모른다, 공약이 파기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물론 이제 법사위에 검찰총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임위를 현안별로 열어서 빨리 논의를 하고 대책을 수기해 나가자라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여당이 사실은 거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생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구호를 가지고 민생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리면서 우리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만이 민생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현주 대변인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여야에서 쟁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네. 쟁점이 많은 부분을 먼저 상임위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다시 정쟁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생을 위한다면은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대입 제도도 얘기했지만 대입 전체 제도뿐만 아니라 입시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들고 얘기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요청한 내용들은 사실은 전부 다 정쟁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럼 정쟁에 가까운 부분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이왕이면은 정기국회를 그대로 열어서 상임위별로 현안들을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안을 논의하면 되는데 일부 상임위만 따로 열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도 저희가 국회를 이번에 정기국회 개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동 검찰청장 사퇴 문제 부분, 그리고 국정원 개혁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한 칼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의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하려면 정기국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상임위변을 논의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그런데 전문가들은 제가 조금만 뭐 더 왔다 갔다 말씀드리면, 하셨으니까. 예. 말씀하시니까, 근데 너무 자꾸 이렇게 정쟁하고 정쟁 뭐 민생 외면 자꾸 이렇게 구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치 쟁점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견이 있습니다. 여와 야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 쟁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국회라는 것이 그것을 논의하고 그 끝에 이제 논쟁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견제의 장이니까요.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어차피 순리인데, 이런 어떤 논쟁 자체를 자꾸 피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쟁이라고 자꾸 이렇게 옷을 입히는데,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됐으니까 상임위를 아마 이제 충분히 이제 적극적으로 열어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국회가 안 열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한쪽에선 들어와라 정기국회 하자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상임위별로 하자. 뭐가 차이가 있나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두 분께서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걸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전문가라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저는 사실 상임위를 하든 정기국회를 하든 간에 정기국회는 9월 1일 날 개회하도록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럼 그건 무조건 개회를 해놓고 상임위별로 한다고 해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개회는 했었어요. 개회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상임위 일정 합의해가지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치 쟁점이든 경제 쟁점이든지 간에 이견이 있으면 뭐 9월 1일 날 법적으로 정기국회를 개회하도록 돼 있으니까 개회해놓고 그리고 상임위별로 그냥 하면 될 텐데 얼마든지 상임위별로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 새누리당에서 안 들어준다. 새누리당에서는 정기국회 하자는데 국회로 안 들어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하자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예, 원장님. 아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들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예, 여쭤봤습니다. 그동안은 대체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그 정쟁으로서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이라고 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동안은 긴 역사도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 초반 때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지지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안 미쳤다. 한동안. 그런데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뭔가의 소통을 단절하고 나버리면서부터는 그 부담이 점차로 대통령과 여당에 가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의 3자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점 굉장히 잘 택했다라고 봐집니다. 그 한계에서. 근데 거기서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저는 푸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여당의 역할을 좀 주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여당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3자 회동이었었지만은 양자 토론이나 마찬가지였고 좀 과장하자면은 2.5자 회동 정도가 됐죠. 그때 보니까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었고 양쪽 이제 진영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통해 브리핑했는데 보니까 황우여 대표께서 했던 말이 거의 유일하게 밖에 브리핑된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특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위를 따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내부에서 하는 것이 여러 조건상 맞다. 이 발언을 빼놓고 내부에서 거중 조정에 아무 역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는 뭔가 그래도 적극적인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는가라는 건데 아까 정쟁과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다면은 특히 정부 여당 쪽에서는 민생이 중요하다면은 다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양보가 좀 왜 안 했느냐.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기초연금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얘기했어요. 물론 대타협위원회 염두에 뒀을 때 밖에 민간사회, 시민사회 단체를 염두에 두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는 야당과의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복지하고 관련된 핵심 정책이 문제가 됐다면 그 이전에 이미 야당과의 상당한 공동의 뭔가 공정관계, 타협관계, 협상관계가 있었다면 이 중요한 국민적인 민생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마당이 됐을 것이다. 왜 이것을 정치 쟁점화 시켜버렸느냐. 저는 그래서 정말 민생이 중요하다면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있을 것인데 예. 다른 정치적인 쟁점은 원칙이 뭐냐 하면서 또 그것도 고집하고 또 민생을 강조하다고 보면은 좀 그게 호소력 있는 주장인가 이런 그러면 것이 예컨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대통령이 양보해야 했다고 보십니까? 예, 예컨대 저는 뭐 지난번 3자 회동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야당에서는 인사 문제도 얘기했었죠. 사법적인 판단, 제도 개혁 또 하나는 인사 책임을 물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지금 국정원장 해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남재준 원장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NLL 대화록에 관한 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대화록 내용이 이후에 보니까 그 사실상 포기했다는 정치적인 해석까지 해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적절히 행동했다고 봐지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향후에는 적어도 국가안보기관이 정치 전면에 서는 것쯤은 없애야 된다. 이것은 공감하고 있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은 좀 같이 가져줬어야 되는데 전혀 모든 것은 기존에 백지 상태로 서로 이렇게 맞대기를 간 상태에서 나머지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원칙은 원칙대로 고집하고 또 민생 우선 내세우는 내세우고 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이 의원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야당이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이제
있지 않은 이제 그 가정을 해보면 예. 지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9월부터 이렇게 이제 투고 나가야죠. 그것은 뭐 서로 이제 뭐 서로 만족할 건 아니지만. 네, 뭐 만족은 못했을 겁니다. 만족 못했을 건데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그렇게 분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민주주의, 민생 이렇게 계속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저희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왜곡되는 나라에서는 진짜 민생, 즉 그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게 되고요. 또 반대로 민생이 계속 외면이 된다면 역시 정치가 국민의 관심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시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켜지기가 예. 어렵다. 제가 민주주의 얘기가 자주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해서 해마다 이렇게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167개국을 상대로 해서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그리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연말에 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167개국 중에 2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8.13이고 이 8점이 넘으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살펴보면은 31위였습니다. 10점 만점에 7.88이었고요. 그때는 8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가면은 혼합체제, 근위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 하나 부분이 다소 논점이 있다고 여야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다만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셀프 개혁이라고 매도하기도 하는데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 주체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개혁을 할 줄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알고 그거를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혁하고 있는데 개혁안이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안 되면은 정부에서도 안 되면 그때 특위를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전체를 가지고 호도하는 것은 저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도 참 답답한 게요. 이렇게 좀 상식에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정원이 이제 셀프 개혁, 물론 어떤 기관이든 자기 조직의 개혁을 셀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이 과연 셀프 개혁을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선거 개입이 일어났을 때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잘못됐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왔으면 그 셀프 개혁에 대한 그 어떤 주장에 좀 힘이 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국정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활동의 일환이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조차도 부정을 하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계속 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국정원에 대해서 방어에 급급하고 있는 국정원한테 무슨 셀프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하겠는가? 그래서 셀프 개혁 자체가 뭐 그 기관이 자기 조직의 혁신 자체를 전혀 무조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정원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국정원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의견의 일치나 인식의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것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면 그다음에 개혁 방향이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예. 논의할 수 있겠죠. 자, 국정원 계획 부분도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살펴보면은 너무나 인식의 어떠냐 하면 차이가 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상식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댓글 작업을 했었어요. 그 북한의 그 2000년도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 전단이 활동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3,000명 이상의 심리 전단을 만들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테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전에 대비해서 대북 심리 전단을 동일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그 국정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댓글 작업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을 달 수 제가 있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는 댓글 예.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아니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댓글을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그렇게 편향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가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주주의 전체-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물론 문제인 거죠. 0%이면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로가 아니라 상당히 0%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네.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국정원 아니 그래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된 네. 내용, 확정된 예. 판결도 아니지만 계속 의혹에 부정을 가까지만 하니까. 아니요 국회 안에서. 이거는 판결 난 일이 아니기 국회 안에서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데 그 문제를 아니요, 가지고 그거는 저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면서 저희하고 또 정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 잠깐 국정원 말씀드릴게요. 그 의견이 예. 서로 예. 다르면 안 됩니까? 그 민주주의가- 국회에? 아니 그거는 좀 그 반드시 이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가능하니까. 그죠? 네. 민주주의 관련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코노미스트 분석 그 EIU 경제 정보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항상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풀 데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하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조금 발전했을 때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고 하는데 통계가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국정원 논란이 있는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참고해 보시길 바고요. 그리고 예, 또 이게 지금 그리고 잠깐요. 그리고 단 1년에 걸친 통계가 아니고요. 내내 제가 지금 5년 내내 그쪽 분야를 하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예, 데이터를 예, 가지고 분석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떨어진다고 해서 20몇 위에서 60몇 위 뒤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장, 야당의 심각성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하고 예. 사실 국민들에게 일반 절단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국가 기관이 정치 개입에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우리나라만큼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상태에서 충분히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국정원과 같은 국가 안보 기구가 정치의 전면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정치의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좀 진행이 바쁘신 모양인데 진행자도 도와드릴게요.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이 정보기관이고 사실상 권력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 댓글 몇 개, 하나가 아니라 제가 댓글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도 선진국 한 10여 개, 10개 정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민주당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 조금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데. 지금 네. 저희가 말씀 중에 외국에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그렇죠. 민주주의겠죠.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연상흠이라고 합니다. 예, 정치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예, 요즘 정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어떤 이제 바람과 우려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정기국회가 좀 뒤늦게나마 정상화가 됐다는 점은 좀 사실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뭐 기초연금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쟁점 사안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이제 민생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치적 대립으로 시작해서 정치적 대립으로 끝나는 어떤 이제 참 나쁜 국회의 모습을 되풀이하시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만큼은 민생을 좀 최우선 현안으로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민생과 민주주의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민주당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네, 뭐 그런 부분 충분히 뭐 그런 의견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뭐 그런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수준들이 결코 낮다고 보지 않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좀 고달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먼저 해결하고 추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들의 생활의 고달픔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고달픈 게 뭘까요?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주택 문제가 가장 크게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라든가 네, 뭐 맞습니다. 집값 같은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예, 또 다른 분께 여쭤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김효선입니다. 예, 정치에 관심 있으시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의 정치? 요즘 정치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문 일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시끄러운 사건들이 되게 많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니다. 네, 네. 정치가 원래 시끄러운 게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와 같이 얘기가 된다면 그렇게 시끄러울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국정원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검찰에서도 발표한 바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석기 사태나 최동욱 검찰총장 네. 이렇게 뭐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더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민주주의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재판으로 간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와중에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네, 목소리를 낳아서 그래서 원내투쟁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계속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만들었다? 무슨 네. 뜻이죠? 뭐 최동욱 총장에 관련해서는 제보가 국정원이 아닌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논란이 있고요. 계속 거기에 연결고리는 국정원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등장하고 그거에 대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이렇게 의혹이 생각합니다.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의원들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국정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개혁에 관한 문제예요. 강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까요? 그 자체 개혁안은 언제 나옵니까? 혹시 일정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기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획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좀 볼 수 없겠느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쟁점이 되는 게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 문제거든요. 사실은 국정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요. 국정원이 사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게 정치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국정원의 인사나 여러 가지 국정 내부 문제를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간여된 상황에 따라서 사람 개인적으로는 승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거 정권의 줄을 잘 대면은 자기 안위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개혁하려고 하는 부분은 국정원은 일체 정치 개입, 정치에 중립적이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또 민주당이 잡을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새로운 당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정원이라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국가의 안위를 보살피지 않고 이런 정치적 노름에 놀아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예. 못마땅한 부분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 개혁안이 언제쯤이면 나올 수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는 9월 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조금 연기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 안을 받아보고 정말 여야가 보고 저는 그때 제대로 좀 심각하게 봐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그 토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 개혁안에 관한 그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 의원님께 동의하신다면은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짚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당장 그 기초요금 문제가 또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이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도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히 큰 대목 가운데 하나죠. 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문제 제기를 이 의원님께서 해주신 게 예, 맞겠죠? 또 국정과 관련해서 뭐 한 말씀만 드리고요. 좀 진도 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 예, 진도 좀 요것만 제가 좀 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그러시면 다시 네. 토론이 돌아갈 텐데요. 이게 짧게 이제 하시죠. 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나라당에서 2006년에 그 당시에 이제 김기춘, 김무성, 정형근, 홍준표 의원 등 19분이 개혁안을 발의한 게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저희 지금 현재 개혁안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뭐 토론은 예. 또 그 개혁안이 나오면 예. 그래서 또 아마 그 잘 될 이전이라도 거라고 이 문제는 기대합니다. 여야가 네.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고 네.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야당이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또 굉장히 저희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떤 사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못 지키겠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지금 재정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선거 당시부터 이게 지켜지기 힘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 축소되는 부분도 문제지만 또 굉장히 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사실은 국가는 국민연금을 보다 더 이 어떤 구조를 갖다가 좀 더 잘 정착을 시켜서 앞으로 그 소득 보장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 예.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대선 때도 저희가 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MB 정부 때 있었던 어떤 부자 감세 철회나 이런 것들 대안으로 내놨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네. 상태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라는 예. 부분도 굉장히 제가 심각하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대선 당시 이 공약에 관한 문제가 그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결국 국민들을 속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그 연장선 위에서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끝으로 그 재원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 의원님께 그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네.
뭐 저희가 공약 부분에서 100%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상황상 70%를 우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공약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초노령연금도 그때 법이 제정될 때 국민연금과 같이 병합해서 설계하는 기본 바탕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문제 부분에서도 실제 우리가 지금은 지금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노령 인구가 600만 정도 되는데요. 이 노령 인구가 2040년 되면은 16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될 젊은 세대의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개 학년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280만 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 해보면은 38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6년을 비교해 보면 100만 명이라는 인구 감소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은 연금 제도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서 전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부분의 국민연금 설계 자체가 사실은 저소득층에게는 적게 연금을 불입하고 보상은 많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연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재원 부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지금 불입하는 가입자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해지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논의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100만 원의 지금 현재 급여가 100만 원인 사람이 월 보험료가 9만 원입니다. 이거는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 불입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직장 가입자는 이 중에서 50%만 불입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15년간 가입을 했을 때 월 수령액이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15년 동안 총 납입한 금액은 1,6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반대로 65세에서 80세까지 15년 수령하는 금액은 4,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받을 때 비율을 따지면 원금에 대해서 269% 정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많아질수록 지급률은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만 원일 때는 총 지급액이 180%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마지막 그 최고 불이익인 398만 원 급여 소득자에게는 136% 정도의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걸로 보면은 국민연금 자체가 그 저소득에 탄탄히 기본 기초연금을 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금 해서 다소 일부 기초연금에서 손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좀 전체 개인으로 봤을 때도 부적절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또 한 가지가 아직 답변이 더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재원 마련에 관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결국 그것은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증세에 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5년 동안 부자 감세가 거의 9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 중에서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감세가 되었던 부분이 3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과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감세되었던 부분이 한 31조 됩니다. 그러면은 그 31조 재원을 그 지금 기초연금에 투입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법인세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16.5%이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17%고요. 왜 그런 나라에서 작은 국가나 땅이 적은 국가에서 왜 그런 법인세를 떨어뜨려서 하느냐? 결국은 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를 많이 줄 기업들이 많은 것이 실제로 세금액이 많이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네. 겁니다. MB 정부 5년 동안 실제 세금을 거둔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제 22%라고 법인세를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금융위기 상황만 빼고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계속 내려갔다. 세원이 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생각하면은 그게 계산상으로는 빨리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법인세를 지나치게 높였을 때는 기업의 이탈과 외자 유치가 상당히 예. 심각해지기 때문에 전체 세수는 부족할 수밖에 예. 없다는 그런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제기를 하셨고 답을 하셨으니까 전문가들로 넘어가 볼까요? 예, 김 원장님. 좀 굉장히 반론도 좀 해야 될 것 짧게 같아요. 네. 반론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그럼 얘기 제가 반론할 게 하세요. 워낙 많기 그 기회는 사회자가 네, 드리는 거 네. 아닌가요? 예, 아무튼 반론하십시오. 오늘 두 예. 분은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얘기할 네. 건데 네. 먼저 그리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짧은 건 먼저 조금 이제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예. 그 동안에 법인세 관련 또 감세해가지고 돌아갔던 건 중산층 서민 많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거 아시죠? 중산층 서민 계산했을 때 그때는 8,800만 원 이하를 전부 중산층 서민으로 계산했고 지난번 그 세율 면제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3,800, 2,800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기준치가 아주 달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당론을 확정했나요? 네, 뭐 정부 지금 아니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결국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거나 해야 될 것인데 그건 정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정부안 결정된 건 왜냐하면은 지금 주무장관인 진영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전부 의견을 합했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진영 장관이 무슨 불편함을 어떻게 표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표밖에 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한 불편이죠. 그게 내용을 사실은 뭐 표명을 한 나중에 건 아닌 논의가 것 될지 같아서. 모르겠지만은 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예.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의견을 표명해서 순조롭게 가는 것인데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표를 표명할 정도면 왜 그건 그 조금 문제에서- 별개의 문제니까. 별개 네. 문제니까요. 관련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뭐 그런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사정 변경이 생긴 건 아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전반기 때 조금 세수가 좀 늦게 나와서 연말에 가면은 크면은 10조 이상 덜 거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바였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는 당시도 느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됐을 때는 TV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2차에서 나왔을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는 현재 2배로 하겠다라고 했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20만 원을 좀 일괄적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좀 애매했었는데 3차 종합 토론에서는 특징 있게 이것을 국민연금과의 연계 속에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저건 쉽지 않은 문제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65세 이상의 그 노인들에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또 65세 지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체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당시 야당에 비해서 복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했었죠. 돈으로 보자면 예산이 박근혜 후보는 135조 정도였고 당시 민주당 후보 쪽은 190에서 200조 정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신뢰를 보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지만은 현실 실행 가능성이 더 있다. 신뢰를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저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변수도 있지만은
실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였는데 그 중요한 축이 붕괴됐다는 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단지 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초연금 하나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의 골간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아닙니까? 생애 주기별의 초반 때 영유아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노인 문제가 되겠는데 아다시피 지금 영유아 보육 문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큰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고 청년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지금 논란이 좀 크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간이 되는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 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을 3개 꼽으라면은 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였습니다. 대통합은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지금 정치적인 실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네. 제가 아까 국민 대타협위원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차원에서 지금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다면은 이 부분 이번에 어려우니까 갑시다 하겠는데 가치 기본의 골간이 흔들리는 차원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홍 아유, 교수님. 한참 기다렸어요. 뭐 원래 시청자 기다리는 여러분들. 분한테 복이 있는 법이니까.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